남편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난 네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부는 마지막 돈 그리고 한 채의 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벽을 허문 순간 믿을 수 없는 것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정희는 61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였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남편 김태수는 98년 금융위기 때부터 정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두 사람은 버텼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3년 전 겨울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이었어요. 장난도 치고 웃기도 했죠. 하지만 저녁에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였어요. 형님, 얘기 좀 합시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왔어요. 이 집 말인데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명의잖아요. 근데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정희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수님은 이제 남남이니까요. 시누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큰애, 둘째, 막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냉정했어요. 애들은 다 컸잖아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한 달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시누이가 선언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큰아들 민수는 32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둘째 민정은 29, 작은 카페에서 일했죠. 막내 민호는 26,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정이 분노했습니다. 민수도 화가 났어요. 법적으로 싸워야죠.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 그리고 더 싸우고 싶지 않아. 정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집까지 잃게 됐어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죠. 한 달 뒤, 네 식구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 뿐이었죠.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죠. 일단 민수의 친구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좁은 원룸에 4명이 지냈어요.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올해는 못 있어요. 민수의 친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남긴 돈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일부가 있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죠. 이걸로 집을 구해야 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살 집을요. 아이들만은 흩어지게 할 수 없지.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네 식구는 함께 있어야 했어요. 정희는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이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중개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셋집도 월세도 정의의 예산으로는 부족했어요. 4명이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정의가 말했지만 중개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의는 지쳤어요. 아이들도 불안해했죠. 엄마, 정 안 되면 우리 각자 살아요.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정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 정의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외곽에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싼 집 없나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싼 집은 다 이유가 있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정의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내 식구만 살 수 있으면 돼요. 중개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있긴 한데요. 중개인이 망설이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정의는 사진을 받아봤어요. 낡은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정원은 잡초투성이었어요. 폐가 같았죠. 사람이 안 산 지 20년도 넘었어요.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주인이 돌아가시고 방치됐죠. 집은 크긴 한데 정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얼마예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가격을 말했어요. 정의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죠. 여기라도 내 식구같이 살 수만 있다면. 정의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개인은 정의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도시 외곽이었어요. 차로 1시간쯤 걸렸죠. 여기에요. 중개인이 차를 세웠습니다. 정의는 차에서 내려 집을 봤어요. 사진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어요.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개인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대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죠. 오래 비어 있어서 이래요. 중개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괜찮다고 했어요. 청소하면 되죠. 정의가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집 안을 안내했어요. 거실, 부엌, 방 3개, 욕실도 있었습니다. 크기는 충분했어요. 내 식구가 살기에 나쁘지 않았죠. 보일러는 되나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쳐야 할 겁니다. 전기도 다시 연결해야 하고요. 정의는 계산했습니다. 수리비가 들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집 살게요. 정의가 결정했습니다. 중개인이 놀랐어요. 정말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하지만 정의는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집이면 돼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는 가진 돈을 거의 다 썼어요. 남은 건 수리비와 생활비뿐이었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집 구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요? 정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의는 웃으려 애썼어요. 괜찮아. 고치면 살만해. 하지만 아이들은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다른 곳 찾아봐요. 정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 우리 예산으로는. 아이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일주일 뒤 내 식구는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트럭 한 대면 충분했죠. 집에 도착하니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햇빛을 가렸어요. 들어가 보자. 정희가 앞장섰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잡초를 헤치며 현관까지 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어요.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냄새. 민정이 코를 막았습니다. 민수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일단 환기부터 시키자. 민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중개인이 보여준 것보다 더 낡았어요.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죠. 엄마, 여기 괜찮겠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밝게 웃으려 애썼어요. 처음엔 다 이런 거야. 조금씩 고치면 돼. 하지만 정희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와서 촛불을 켰어요. 네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았죠. 내일부터 청소하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보일러 업체 불러서 고치고 전기도 연결하고 정희는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어요. 삐걱. 어디선가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이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뭐야, 저 소리?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에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툭!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벽 쪽에서였어요. 쥐인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오래 비어있던 집이니까. 하지만 정희도 불안했습니다. 소리가 이상했어요. 밤새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삐걱, 툭, 탁. 여기저기서 났어요. 아이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이 되자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소리 들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희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전기업체가 왔습니다. 전기를 연결했어요. 불이 들어오니 조금 나아졌죠. 보일러 업체도 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완전히 바꿔야 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민했어요. 일단 최소한만 고쳐주세요. 정희가 부탁했습니다.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응급처치만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네 식구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죠. 조금씩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낡았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또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툭, 탁. 엄마, 저 소리 정말 이상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내일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들었던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여기에서 주로 났던 것 같은데. 민수가 거실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정희와 민정, 민호도 다가왔어요. 민수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톡톡. 소리가 다른 곳과 달랐어요. 여기 비어 있는 것 같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정도 벽을 두드려 봤어요. 진짜네. 이상하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벽을 자세히 봤어요. 다른 곳과 색이 조금 달랐죠. 혹시 나중에 막은 건가?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열어볼까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 벽을 함부로 뚫어도 되나요? 우리 집이잖아요.
확인해봐도 될 것 같은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렸어요. 툭! 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조심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벽을 부쉈어요.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어?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뭔가 보였어요. 민수는 구멍을 더 넓혔습니다. 손을 넣어 안을 더듬었어요. 뭔가 있어. 잠깐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철제 상자였어요. 낡고 녹슬어 있었죠. 이게 뭐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죠. 네 식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가운데 놓았어요. 열어볼까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 봉투 하나가 있었죠. 정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을 봤어요.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에게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 그리고 그 글씨는 엄마, 왜 그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글씨를 정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태수의 글씨였어요. 이게 어떻게?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이 봉투를 봤어요. 엄마 이름이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빠야. 아빠 글씨야.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물었어요. 아빠가? 그럼 아빠가 이 집을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남편이 이 집을 알고 있었을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 집은 내가 30년 전에 산 집이야. 내게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이라고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쓰라고 남겨둔 거야. 집문서는 상자 안에 있어. 정희는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서류 뭉치 중에서 집문서를 찾았어요. 정말 있었죠. 소유자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정희의 남편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도 몰랐어요. 정희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일기였어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3월. 회사가 부도났다. 사장은 도망갔고 나는 빚을 떠안았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1987년이면 정희가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나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걸 팔았다. 하지만 부족했다. 정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돈을 주겠다고 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명을 쓰라고 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받아들였다. 빚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다. 언젠가 가족을 위해 쓰려고. 정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수첩을 건넸어요. 아이들은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누명을 썼다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억울하게 산 거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우리를 위해 참았나 봐. 정희는 며칠 동안 수첩을 읽었습니다. 남편의 30년이 거기 있었어요. 정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죠. 1988년. 정희를 만났다.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과거를 말할 수 없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혼자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1999년. 결혼했다. 행복하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가 무겁다. 정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 하지만 남편은 혼자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죠. 2000년. 민수가 태어났다. 아버지가 됐다.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희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수첩 중간쯤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3년. 진실을 밝히고 싶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족이 다칠까 두렵다. 정희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싸우고 싶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았어요. 2005년. 이 집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다. 언젠가 내가 없을 때 도움이 되길. 정희는 남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0년.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정희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아팠다는 걸 몰랐어요. 이 집 열쇠는 상자 안에 있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정희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희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집문서, 은행 통장, 그리고 낡은 명함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자세히 봤어요. 뒷면에 메모가 있었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을 알고 있음.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진실을 밝히려고.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하지만 정희는 확고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살았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정희는 혼자 서울로 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 작은 법률사무소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정수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희는 남편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변호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김태수? 그 이름을. 변호사는 정희를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입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얘기가 길 것 같습니다. 정희는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수 씨는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선배가 찾아왔어요. 억울하다고 했죠.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사장이 도망가고 선배가 모든 걸 뒤집어 썼다고 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정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는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기로요. 정의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선배는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저도 도왔고요. 정의가 놀라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가 모은 자료들이 있어요. 변호사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의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나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만만치 않아요. 정의는 파일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대. 아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해. 아빠를 위해서. 변호사 이정수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정의에게 연락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정의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변호사는 30년 전 사건 관계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회사 부사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정의와 변호사는 만남에 응했어요.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부사장은 70이 넘어 보였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이 변호사. 부사장이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숙였어요. 이쪽은 김태수 씨 부인입니다. 변호사가 정의를 소개했습니다. 부사장은 정의를 봤어요. 김태수? 그 친구 아내분이군요. 부사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30년 전 사건 말입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김태수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부사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의 대답에 정의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부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억울하다는 거 저도 알았어요. 정의는 화가 났습니다.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생을 망쳤어요? 부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부사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도 없고 당시 사람들도 다 흩어졌어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부사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양심의 빚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부사장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기로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찾을 수 없었죠. 사장을 찾아야 완전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낙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부사장 증언만으로도 많은 걸 바로잡을 수 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죠. 언론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정희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권했어요. 여론의 힘도 필요합니다. 정희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응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돈이 목적 아니냐? 정의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위해서였어요. 재심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의와 아이들, 변호사는 법정에 갔어요.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무죄입니다. 부사장이 증언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시 사장에게 있었어요. 김태수 씨는 누명을 쓴 겁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자료, 부사장의 증언,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숨을 참았어요. 피고인 김태수는 무죄. 정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어요. 30년 만에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정희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조용히 살고 싶었죠. 이제 그만 인터뷰하고 싶어요. 정희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쉬세요. 정희는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민수가 안아줬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정과 민호도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네 식구는 집을 본격적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이후 보상금이 나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집을 수리하기엔 충분했죠. 보일러부터 새로 설치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벽지도 다시 바르고. 네 식구는 함께 일했습니다.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고쳤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낡았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 집 같아.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웃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정희는 남편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당신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있었구나. 정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침묵도 비밀도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정희는 남편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정희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아빠 고마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정과 민호도 인사했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네 식구는 아버지를 추억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희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죠. 잡초를 다 뽑고 꽃을 심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왔어요. 정원은 점점 예쁘게 변했습니다.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여러 꽃이 피었어요. 엄마, 여기 예쁘다. 민정이 감탄했습니다. 정희도 만족스러웠어요. 그치?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정희는 매일 아침 정원을 돌봤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어느 날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여기 사람이 사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도 인사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 집 오래 비어 있었는데 좋네요. 사람 사니까 살 것 같아요. 정희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점점 이 집에 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집 같았죠. 남편이 남긴 집, 가족을 위해 준비한 집. 정희는 남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정희는 매일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사진 앞에서, 정원에서, 집 안 곳곳에서요.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다니며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민정은 근처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민호는 프리랜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아이들은 매일 저녁 함께 모였습니다. 정희가 만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왔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다. 민정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페 매니저가 되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어.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희는 밤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처럼요. 오늘 정원에 장미가 피었다. 여보가 좋아했던 꽃이다. 아이들이 모두 잘하고 있다. 여보 덕분이다. 이 집은 버려진 곳이 아니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정희는 일기를 쓰며 남편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괜찮아. 아이들도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아이들은 완전히 정착했어요. 집도 많이 고쳐졌고 생활도 안정됐죠. 어느 날 변호사 이정수가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궁금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장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사장을 찾았다고요? 어떻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국제 수배를 넣었더니 잡혔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송환돼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직접 대면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하신다면 주선하겠습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망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아이들과 상의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만나고 싶어. 직접 말하고 싶어. 일주일 뒤 정희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했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김태수 부인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희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왜 그랬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어요. 회사가 망하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희생시킨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희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30년을 억울하게 살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망친 인생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희는 노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불쌍하다고요. 30년을 도망치며 산 인생이었으니까요.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인생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며칠 뒤 법정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제가 책임자입니다. 김태수 씨는 무죄입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실형은 면했어요. 하지만 정의에게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 그게 중요했어요. 법정을 나오며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정의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시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아이들이 정희를 안아줬습니다. 네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빠,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민수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사진을 봤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수첩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 정희가 상자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다시 벽 속에 넣기로 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예요. 왜요, 엄마?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원한 자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을 거니까. 민수가 벽을 다시 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요. 벽이 다 막히자 정희는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아이들도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우리 행복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남편을 추억하며요. 2년이 지났습니다. 폐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쁜 집이 됐죠. 정희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어요. 장미, 튤립, 수선화. 아름다웠죠. 엄마, 차 가져왔어요. 민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정희는 고맙게 받아 마셨어요. 민정아, 카페는 잘 돼가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손님도 많아지고 있어요. 민수는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됐어요. 민호는 프리랜서로 성공했죠.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잘 되고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뿌듯했어요. 아빠가 결국 우리 지켜줬네.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매일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정희는 자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앞에서, 정원에서, 집 안 곳곳에서요.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주 놀러 왔어요. 정희 씨, 집이 정말 예뻐졌네요.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어요. 처음엔 폐가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이 사람을 닮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희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집이 자신들을 닮아간다니요. 정희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 모든 곳이 따뜻했어요. 이 집은 버려진 곳이 아니었어.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남편이 30년 전에 준비한 집, 가족을 위해 남긴 집. 정희는 남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네 식구는 함께 정원을 가꿨습니다. 새로운 꽃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줬어요. 엄마, 여기 장미 심을까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가 좋아하던 꽃이야. 네 식구는 함께 장미를 심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어요. 아빠, 이 꽃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도 웃었어요. 그럼,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저녁이 되자 네 식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뭐 먹을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만드는 거 다 좋아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식사를 하며 아이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회사 일, 카페 일, 프리랜서 일. 정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아이들아, 정희가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정희를 봤어요. 응, 엄마.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 행복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덕분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얘들아.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과 정원에 장미를 심었어. 당신이 좋아하던 빨간 장미. 아이들이 모두 잘하고 있어. 민수는 승진했고 민정이는 매니저가 됐어. 민호는 일이 잘 되고 있고 우리 모두 행복해. 이 집에서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여보, 이 집은 폐가가 아니었어. 우리를 기다리던 집이었어.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고마워, 여보. 폐가였던 집에는 이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따뜻함이 넘쳤어요. 정희의 인생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곳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죠. 정희는 매일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 자요. 우리 내일도 잘 살게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 따뜻한 집에서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사람 얼굴에 숨겨진 진실이 보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날 이 아이는 회장님 곁에 서 있던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는 그분이 배신자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윤서준은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작은 키에 말랐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서준은 말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했어요. 친구들이 떠들 때 서준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서준아, 같이 놀자. 친구들이 불렀지만 서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교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들은 서준을 걱정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성적은 좋았어요. 수업도 열심히 들었죠. 서준이는 문제 없어요. 그냥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스러웠지만 믿기로 했죠. 서준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였어요. 부모님은 둘 다 일이 바빴죠. 서준은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와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작은 동네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했죠. 할머니, 오늘도 사람들 와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늘 오지. 서준은 할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차를 끓이고 방을 정리하고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얼굴엔 다 적혀 있다. 할머니는 자주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숨긴 것도 다 보여. 서준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돈, 건강, 가족 문제. 다양했죠. 서준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얼굴을 봤어요. 저 아저씨는 거짓말하고 있어. 서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지만 얼굴은 다른 걸 보여줬어요. 서준아, 저 아저씨 어떻게 보이니? 할머니가 가끔 물었습니다. 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슬퍼 보여요. 근데 화가 난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사람 마음이 복잡하구나. 서준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할머니도 놀랄 정도였어요.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서준은 유명해졌습니다. 저 아이 사람 얼굴을 참 유심히 봐. 그러게. 뭔가 보이는 것 같더라. 서준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였을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할머니, 왜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걸 못 봐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보고 싶지 않아서지. 보면 불편하니까. 서준은 이해했습니다. 진실은 가끔 불편했어요. 어느 날 서준은 학교에서 친구를 봤습니다. 친구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슬펐죠. 괜찮아? 서준이 물었습니다.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왜? 서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는 잠시 후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부모님이 싸워.
친구가 울먹였습니다. 서준은 친구의 손을 잡아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어줬죠. 그날 이후 친구는 서준을 특별하게 봤습니다. 서준아, 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보여. 서준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보이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냥 알았어요. 할머니는 서준을 가끔 데리고 나갔습니다. 절이나 성당, 교회. 종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했죠. 서준아, 사람을 보는 눈은 선물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많이 보면 힘들어질 수 있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피곤했죠. 너무 많은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준은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뒀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죠. 서준이는 참 신기한 아이야.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할머니가 서준을 불렀습니다. 오늘 나랑 산에 갈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옷을 입고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산중턱에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가끔 그곳에 갔죠. 오늘은 특별한 사람이 온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회사 하는 사람. 미국에서 왔다더라. 서준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사찰에 도착하니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차였어요. 서준은 차를 한번 보고 지나쳤죠. 안으로 들어가니 스님이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50대 후반쯤이었어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죠. 서준은 할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온화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시선이 옆에 남자에게 갔습니다. 중년 남자는 공손한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죠. 하지만 서준은 봤습니다. 남자의 눈을요. 이상해. 스님이 차를 따르며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좋은 곳을 소개받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이쪽은 박준혁 비서입니다. 20년을 함께했죠. 할아버지가 옆에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비서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어요. 할아버지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서준을 앞으로 밀었어요. 이 아이는 제 손자 서준이에요.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비서에게 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참 예의 바른 아이네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친절한 눈빛이었어요. 서준도 할아버지를 봤죠. 이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서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솔직했어요. 숨기는 게 없었죠. 하지만 옆에 비서는 달랐습니다. 회장님, 차 식기 전에 드세요.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마셨어요.
서준은 계속 비서를 관찰했습니다. 비서는 완벽했어요. 말투, 태도, 표정.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 눈은 웃지 않아.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비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봤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죠. 스님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얘기, 미국 생활, 한국 방문 목적. 여러 이야기가 오갔어요. 한국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뿌리가 여기니까요. 이제 돌려줄 때가 됐죠.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비서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완벽한 비서의 모습이었죠. 서준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비서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해야 하나? 서준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른들이 믿을까요? 할머니가 서준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서준의 표정을 알아챘어요. 서준아, 괜찮니?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스님도 일어나 배웅했어요. 서준도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비서가 차로 향했어요. 그 순간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서준은 직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요. 아저씨, 서준이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봤어요. 응? 나를 부른 거니?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스님도 비서도 모두 서준을 봤어요. 아저씨, 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아저씨 옆에 있는 그분. 서준은 비서를 가리켰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분이 배신자예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비서가 황급히 웃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러니?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서가 할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은 비서를 똑바로 봤어요. 저 사람 얼굴에는 두 개의 표정이 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아요.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아저씨를 볼 때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아이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착각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비서를 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비서를요. 왜 심장이 이렇게 뛰지? 할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한참을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차에서 기다려요.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비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갔습니다. 뒷모습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준과 눈을 맞췄어요. 아가, 방금 한 말, 진심이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할아버지는 서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고마워. 할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차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서준을 안았습니다. 서준아, 괜찮니?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가 잘한 걸까? 서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그게 옳다고 느꼈죠. 차 안에서 할아버지와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비서를 받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서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손에 땀이 났죠.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 말은 그냥 아이 말일 뿐입니다. 비서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어요. 비서도 따라 내렸죠. 오늘은 쉬세요. 내일 얘기합시다. 할아버지가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망했다. 비서는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걸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배신자라니. 할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순수한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죠. 준혁이가 날 배신할 리 없어.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서류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보고서, 재무제표, 모든 걸 확인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서류를 봤습니다. 이상한 게 있나? 할아버지는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미국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 보고해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물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어? 아주 작은 것도 좋아.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합니다.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였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정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투자 계획, 인수합병 정보 같은 것들이요. 경쟁사가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사는 했어?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못 찾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준혁이가? 할아버지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그분이 배신자예요.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이 커졌어요. 점심시간 비서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시죠. 비서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를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는 비서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했어요. 웃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눈을 봤어요.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눈이 웃지 않았죠. 어떻게 20년 동안 몰랐을까?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한 일 없었어? 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할아버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회사 정보 같은 거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어? 비서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봤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비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 미안해. 그냥 물어본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비서는 억지로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사찰로 다시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비서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스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그 아이, 서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할머니 댁에 있을 겁니다. 안내해 드리죠. 할아버지는 스님을 따라 서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어요. 어제 그분.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이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서준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 앞에 앉았어요. 서준아, 어제 한 말. 왜 그렇게 생각했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저 아저씨 얼굴을 봤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볼 때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니?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눈에 질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속았을 거야. 서준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슬퍼 보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제대로 본 거야.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 할아버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결심을 굳혔어요. 제대로 조사하기로 했죠. 미국 본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팀장에게 직접 걸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준혁 비서를 조사해줘. 철저하게. 보안팀장이 놀랐습니다. 박 비서님을요? 회장님과 20년을.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비서와 함께 일정을 소화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비서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미팅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비서를 봤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하는 척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 움직임이 이상했죠. 문자를 보내고 있나? 할아버지는 의심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어요.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오늘 수고했어. 쉬어. 할아버지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편히 쉬세요. 비서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긴장했어요. 말해봐. 보안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비서의 해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참았어요. 케이맨 제도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명의로 여러 계좌가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총 5억 달러 정도입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보안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사 기밀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박 비서의 이메일에서 흔적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확실해? 보안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왜 그랬을까?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면 말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도와줬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아침입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 확인하시죠. 비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죠. 알았어. 준비하고 내려갈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숫자만 봤고 실적만 봤어요.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죠.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서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댁이었어요.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이 있나요? 할머니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준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을 안아줬어요. 서준아, 내 말이 맞았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가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배신자였어. 서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려줘서 고마워. 할아버지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특별한 재능이 있어.
사람을 보는 눈. 서준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일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게 재능이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너는 보잖아.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화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다니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가끔 아파. 하지만 필요해. 서준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나처럼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가?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넌 특별한 아이야.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서준은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예요.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어요. 회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해야죠. 직접 물어볼 겁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비서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호텔 안에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한 태도였어요. 할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서의 해외 계좌 내역이었어요.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준혁 씨, 2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으면 말했으면 됐잖아.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봐. 왜 나를 배신했어? 할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비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은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정상에 계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회장님 그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죠. 비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모든 게 회장님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었어요. 비서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비서일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보를 팔았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비서는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유혹이 왔죠.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받아들였어요. 작은 정보부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점점 큰 정보를 넘겼어요. 할아버지는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널 믿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했잖아. 나는 널 가족처럼 생각했어. 비서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이요?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비서의 말에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죠. 일 잘하는 비서. 비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준혁이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비서의 이름은 알았지만 마음은 몰랐어요. 꿈도 고민도 전혀 몰랐죠. 미안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서가 놀라 할아버지를 봤어요. 회장님,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숫자만 봤고 실적만 봤어. 내 마음은 보지 못했지. 비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할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줬고.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경찰에 고발할 거야. 비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비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 씨,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내 잘못도 있어. 널 제대로 보지 못한 건 내 책임이야.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잘못됐어.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해. 할아버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비서는 혼자 남아 울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10살 아이가 본 것을 자신은 20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서준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 확신에 찬 목소리. 아이가 없었으면 나는 계속 속았겠지.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비서가 산업 스파이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준은 할머니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서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비서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본 사람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할머니가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잘했어. 진실을 말한 거야.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 힘들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건 저 사람이 선택한 거야.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였어요. 사람을 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보는 건 때로 아픈 일이었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무엇을 놓치고 살았을까?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성공, 돈, 명예. 모든 걸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사람을 보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아이에게 배워야겠어.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에게서 배우기로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의 체포 소식은 큰 뉴스가 됐어요. 언론이 떠들썩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다시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댁이었어요.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이 있나요? 할머니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준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준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준 옆에 앉았어요. 공부하고 있었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학 숙제요. 할아버지는 서준의 공책을 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니? 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 서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함께 연습할까? 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습이요?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을 같이 보는 거야. 내가 뭘 보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나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기 저 아저씨 보여? 할아버지가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중년 남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네. 서준이 남자를 봤습니다. 어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관찰했어요. 저 아저씨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이 설명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많아요. 그리고 입술을 계속 깨물어요. 할아버지는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탄했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보는구나. 서준이 웃었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와요. 두 사람은 계속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에게 하나씩 설명했어요. 저 할머니는 행복해 보여요. 웃을 때 눈도 같이 웃거든요. 저 아이는 부모님이랑 싸웠나 봐요. 얼굴이 삐쳐 있어요. 저 커플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따뜻해요. 할아버지는 서준의 말을 들으며 배웠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준아, 고마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웃었어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어. 며칠 뒤 할아버지는 서준을 데리고 회사 미팅에 갔습니다. 한국 사업 파트너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서준이를 왜 데려왔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이 아이에게 배우려고.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4명의 사업가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한 논의였어요. 우리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준을 봤어요. 서준은 사업가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주의 깊게요. 회의가 끝나고 사업가들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물었어요. 어땠어?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명은 진심인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명은 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구?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안경 쓴 아저씨요. 말은 좋게 했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업가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어떻게 달랐어?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할아버지는 메모했습니다. 서준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사업가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서준아, 내가 또 날 구했어.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준은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그냥 봤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내 재능은 정말 특별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서준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실수해.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 불렀습니다. 응? 서준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할아버지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는 건 가끔 아파. 하지만 필요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보여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조금씩 내가 가르쳐준 덕분에.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만 봤어. 사람을 보지 못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 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서준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이 따뜻해요.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하는 눈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봐주다니요. 고마워, 서준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회사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떠나기 전날 할아버지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행사입니까?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행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왔고 사업 파트너들도 왔어요. 서준과 할머니도 초대받았습니다. 서준은 정장을 입고 왔어요. 어색해 보였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오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서준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서준은 놀라 할머니를 봤어요. 올라가렴. 할머니가 등을 밀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이 아이는 윤서준입니다. 10살이에요. 할아버지가 서준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달 전 저는 20년을 함께한 비서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전혀 몰랐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알려줬습니다. 단 한 번 본 것만으로요. 사람들이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죠.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할아버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만 추구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사람의 마음이죠. 할아버지는 서준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10살밖에 안 됐지만 저보다 현명합니다. 할아버지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청중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마세요. 실적만 보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서준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니?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뭐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 내가 정말 볼 수 있는지. 서준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해볼게요. 서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청중을 봤어요. 누가 나와주시겠습니까? 한 사업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단상으로 올라왔죠. 서준은 남자를 봤습니다. 한참을 관찰했어요. 말해도 돼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는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가족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맞았어요. 그리고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착한 사람인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확했어요. 고마워, 아가. 남자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갔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자 사업가였어요. 서준은 그 사람도 봤습니다. 아줌마는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놀랐어요. 중요한 선택이에요. 근데 두려운 것 같아요. 여자는 인정했습니다. 맞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눈에는 열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보여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가. 용기를 얻었어.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더 크고 길게요. 여러 사람이 나와 서준에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하나씩 말해줬어요. 모두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진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쉬자. 저녁에 할아버지와 서준, 할머니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 서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못 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주 올 거야. 너를 보러. 할아버지는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중에 미국에 놀러와. 서준이 웃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이야.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서준이를 잘 키우셨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특별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서준과 할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꼭 다시 와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서준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럼 약속할게.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넣어줄게. 상자를 열어보니 시계였습니다. 비싸 보이는 시계였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서준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할아버지는 서준에게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기억해. 사람을 보는 내 눈은 선물이야. 서준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아이는 잘 자랄 겁니다. 할아버지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안녕. 서준이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었어요. 또 보자. 할아버지가 사라진 뒤 서준과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불렀습니다. 응? 서준이 물었습니다. 저 이상한 아이예요? 할머니가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저처럼 안 보잖아요. 저만 보여요. 할머니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서준아, 넌 이상한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넌 특별한 거야. 하늘이 준 선물을 가진 거지. 서준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선물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을 살리는 눈을 가진 거야.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아. 내 눈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끔 무서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힘들어요. 사람들의 슬픔도 보이고 화도 보이고. 할머니는 서준을 더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힘들 거야. 하지만 넌 강한 아이야.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아.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서준은 학교에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서준아, 내가 텔레비전 나왔다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부끄러워했어요. 응.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는 거야. 친구들이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봐줘. 친구들이 둘러쌌습니다. 서준은 당황했어요. 나도. 모두가 서준에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서준은 힘들었지만 하나씩 봐줬어요. 너는 요즘 행복해 보여. 너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아. 너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모두 맞았어요. 서준아, 대단해.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방과 후 서준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좋았겠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이상한 게 아닌가 봐요. 할머니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특별한 아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한국에 자주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준을 만났죠. 서준아, 잘 지냈니? 할아버지가 매번 물었습니다. 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할아버지는 서준에게서 계속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요. 이제 조금 보여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덕분에. 서준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잘하세요. 어느 날 서준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준이 불렀습니다. 응? 서준이 물었습니다. 나,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글쎄, 하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내 눈은 그걸 위해 있는 거니까. 서준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나도 어른이 되면 사람을 아프게 보지 않게 될까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할머니는 서준을 안아줬습니다. 내가 보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최선을 다할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해. 노을은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따뜻했어요.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선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했고 숨기는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 서준이라는 10살 아이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한 할아버지는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 진실을 마주하는 것.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보일 뿐이야. 하지만 그 그냥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었습니다.